많은 분들이 네. 월급 말고 부업으로 네. 100만 원 벌기 네. 이 사실 꿈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월천까지 가지도 않아요. 저도 직장인일 때 네.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좀 소액으로 경매 투자로 네. 이 월세 100만 원 만들기 네. 지금처럼 이런 시기에도 네. 가능할까요? 사실 대출 규제가 계속 네. 걸려 있었을 때 올해 초만 해도 이게 불가능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사업자 쪽 대출을 풀어주면서 네.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대출을 다주택자들이나 주택이 이미 있으신 분들이 대출을 못 받았던 게 DSR 때문이었는데 네. 이 사업자 쪽으로 DSR을 좀 풀어주면서 이 사업자 쪽으로 대출을 지금 경매하시는 분들은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출이 한 70에서 8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대출이 많이 있는데 네. DSR 한도 40% 넘어서까지 있는데도 대출을 80% 받았거든요. 최근에 낙찰받은 물건도. 네. 그러니까 월세 100만 원을 한 채로 받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뭔가 3천만 원으로 한 채 투자해서 내가 순수 남는 월세 흐름을 100만 원을 만들겠다. 이거는 사실 진짜 상가나 네. 정말 특수 물건 하지 않는 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초보자분들이 하기엔 상가도 부담스러운 게 굉장히 많거든요. 조사할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주택으로 어떻게 100만 원을 만들 수 있을까 하면 네. 아파트로. 아파트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빌라. 아시겠지만 이제 매매가랑 네. 매매가와 대비한 이제 월세 수익률이 높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수도권에 있는 네.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쪽이거든요. 제가 이제 낙찰받은 물건인데 지금 네.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도 이 물건도 제가 1억 1,200만 원에 네. 일단 결론적으로 1억 1,200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어디 있는 거죠? 이게 주안역에 있는 주안동이네. 인천에 있는 주안동이네요. 주안동의 완전 초역세권에 있는 물건인데 보시면 이게 빌라예요? 오피인가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그리고 공시지가가 작년까지 1억 300이었는데 올해 떨어져서 9,960만 원이 돼서 취득세가 일괄로 1.1%를 받습니다. 다주택자도. 그래서 저도 입찰을 했던 거고 뭐 입지를 말씀드리면 뭐 주안역 여기 W역세권의 바로 아래쪽에 있고 이쪽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스타벅스라든지 CGV 여러 가지 이제 편의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뭐 신도시처럼 깨끗한 동네는 아니지만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뭐 유흥도 좀 있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업지역이 쫙 묶여 있어서 여기는 상가들이 쫙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임차 수요나 이런 거는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세입자분이 살고 계신데 일부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이분이랑 지금 협의 중인데 최대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싶어서 월세로 좀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본인이 좀 생각을 해보시겠다 얘기를 좀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세입자분들도 어쨌든 금전적인 손해를 저와 계약을 해서 보신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입장을 배려해서 이렇게 명도를 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낙찰가가 좀 1억 1,200이네요? 1억 1,200이고 원래 시세는 어느 정도라고 여기가 하신 거예요? 이제 바로 위에 있는 부동산에 저희가 문의를 했을 때 1억 5천에 본인이 이제 매도도 해줄 수 있다라고 해서 1억 5천에 조사를 했고 전세도 이제 지금 뭐 전세 보증보험에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긴 한데 제가 조사했을 당시에 1억 한 3천에서 4천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방 2개, 화장실 하나 구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전세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게 월세로 세팅하시려는 거죠? 그렇죠. 월세로 얘가 대출이 8,800만 원이 지금 확정이 돼서 제가 지금 이제 자설을 하러 다음 주에 가거든요. 그러면 일단 묶인 돈이 한 2,400만 원에 취득세까지 하고 뭐 명도비 뭐 인테리어 살짝 하고 하면 3천만 원 정도가 잠깐은 묶여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월세를 예를 들어서 보증금 2천에 월세 한 70 정도는 받거든요. 그렇게 치면 이제 월 이자가 5.8% 해가지고 한 달에 한 35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35만 원이 남죠. 월세 70을 받으면. 그렇네요. 1,000만 원이 묶이고. 그러니까 요거를 3번 하면은 되죠. 95만 원에 3천만 원이 묶이죠. 그리고 딱 이 세팅하는 데까지 보통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낙찰 받고 또 다른 거 계속 하는 사람이지만 초보자분들은 이제 이걸 정리하고 다 세팅이 되고 그 다음 걸 하는 게 심리적으로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세팅되기까지 뭐 보통 4개월 정도는 걸리거든요. 낙찰 받고 뭐 잔금 납부하고 세입자 명도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딱 1년에 3천만 원으로
100만 원 월세를 이거를 3채 정도로 할 수 있으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이 계속 나오냐. 이 부분은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시면 이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한 뭐 8,800 3번 하면은 뭐 2억 한 8천 정도 되죠. 그 정도는 대출이 가능해서 제가 이거는 확인은 네. 대출 상담사님께 확인을 한 부분이라서 네.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시면 이런 물건들 3개 세팅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뭐 사실 월세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시세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이 매도 차익은 깔고 가는 거잖아요. 집을 안 팔았으니까. 그리고 이런 게 안 팔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렇게 접근성이 좋은 물건은 네. 반드시 실수요자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시를 만든 다음에 좀 이렇게 약간 팁을 드리자면 이제 그 분양하는 빌라의 모습처럼 뭐 조명도 예쁘게 깔고 카페트 깔고 전문 사진 작가한테 의뢰해서 사진도 네. 찍고 전국으로 이제 광고를 하면 매도가 됩니다. 되는 물건들. 네. 야, 저렇게 하면 버틸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일단은 뭐 시세가 오르든 말든 네. 내가 예상한 대로 일단 월세 받고 네. 그러다가 이제 또 내가 팔고 싶을 타이밍이 되면 네. 방금 말씀하신 팁을 활용해가지고 매각하면 맞죠. 매각 차익도 사실은 플러스 알파까지 그냥 존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시세대로 사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는 게 경매로 싸게 사면 이게 버틸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빌라들 문제되는 것들은 다 시세 대비해서 전세가를 높게 받고 뭐 이런 데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네. 사실 이렇게 경매로 저렇게 시세 차익을 한 20%, 30%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락할 여지도 사실 안 보이거든요. 왜냐면 안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자재값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 주안역에 있는 초역세권 다세대, 투룸짜리 다세대를 1억 1천에 받았는데 저거보다 더 떨어질까를 생각했을 때는 주변에 분양하는 것들을 보면 보통 뭐 2억 중반에서 네. 후반까지도 네. 가는데 쉽지 저는 않겠네요. 떨어지지 않을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아파트는 어렵지만 뭐 다세대나 뭐 네. 오피나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사례를 받듯이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아파트도 뭐 좀 전국구로 뛰시는 분들은 뭐 지방의 아파트도 사서 뭐 지방 아파트도 할 수 있죠. 네, 단타 매도도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애초에 경매는 싸게 사는 거니까 네. 바로 팔아도 수익이 나거든요. 저도 뭐 아파트 조금씩 제가 하려고 보는 건 아닌데 네, 사람들이 그런 거 관심이 있다 하니까 네, 네. 억지로 또 보거든요. 그렇죠. 알려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대출 안 하고도 수익률 한 8% 이상 나오는 단지들 이런 네. 것만 몇 개 이렇게 또또또 좀 찾아놓고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매매로 진행해서 대출만 일으켜도 그렇죠. 수익률이 무조건 10% 이상 나옵니다. 네. 소액으로 가능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단점은 있죠. 네, 항상 물건이 조금 허름하기도 하고 그렇죠. 사무소도 조금 미약하고 네. 임차인 관리도 좀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항상 있죠. 근데 그런 게 있어야 네. 좀 내가 항상 그 경매도 그런 것 같아요. 다 좋고 다 깨끗하고 뭐 층도 로얄이고 하면은 막 30명씩 붙어버리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싸게 받기가. 근데 사실 관건은 네. 저거를 또 경매 물건을 또 찾아야 되죠. 맞습니다. 그 많은 물건들 중에서. 네. 근데 찾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한번 또 가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판단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찰을 하러 또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과거에 네. 직장생활 하면서 네. 경매 투자를 해오셨잖아요. 맞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도대체? 딱 경매를 한다 생각을 했을 때 네. 많은 분들께서 뭔가 경매하는 시간을 따로 빼놔야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점심시간에 점심 빨리 먹고 보통 점심시간 1시간에서 좀 길게 주면 1시간 넘게도 주거든요. 회사에서. 네. 저는 그랬는데 네. 점심 사실 20분이면 먹거든요. 특히 그렇죠. 남자들은 좀 빨리 드시잖아요. 네. 나머지 시간에 전화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 저녁에 이제 임장을 가면 저녁 시간에 가면 좀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저는 토요일 날 임장은 토요일 날 몰아서 갔고요. 묶어서 한 3군데 정도, 네. 3개의 물건 정도 묶어서 했고 평일 저녁에는 집에 와서 그냥 컴퓨터로 물건 검색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는 시간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30분 정도 하고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속도가 붙어서 같은 30분 동안 처음엔 5개를 볼 수 있었지만 나중엔 10개, 15개를 볼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 속도를 좀 늘린 다음에 전화조사를 점심시간에 좀 식사를 빨리 하고 한 20분 정도 하면 부동산 한 제 생각에 한 10군데 좀 안 되게는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똑같거든요. 네. 네. 그냥 계속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 똑같이 물어보면 그 통화 시간이 2분, 3분이 채 되지 않아요. 조사는. 네.
물론 그 중에 이제 말을 좀 길게 하시는 사장님도 계신데 네. 그 짬 시간을 이용하면 사실 내가 따로 시간을 많이 안 내도 하루에 30분 정도만 내면 충분히 조사랑 손품 이렇게 조사하고 뭐 손품도 팔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몰아서 뭐 어느 날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은 문제가 없다.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근무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퇴근을 하잖아요, 보통은. 네. 근데 남는 시간에 이제 뭐 놀아야 된다, 친구들 만나야 된다, 이러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고, 그거는 네. 이제 뭐 부자가, 그러니까 투자로서 뭔가 부를 이루겠다, 그런 목적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근데 내가 부자가 돼서 뭔가 좀 부를 이루고 싶다, 투자를 해서. 그러면 그 시간은 내줘야 되잖아요. 그게 하루에 뭐 2시간 이런 게 아니라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꾸준히 낼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했었고 이게 시간은 허들인데 네. 더 다른 좋은 비법이 없나요? 저희 뭐 예를 들어서 편집자님이 네. 뭐 하고 싶대, 네. 시간을 내겠대. 네. 거기서 뭔가 더 궁금해 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조사를 하더라도 내가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사실 방법이 없기는 한데 근데 이게 다 결국 시간을 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얼마를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권리 분석이 제대로 된 건가 모르겠으면 그러니까 권리 분석 정도는 네. 뭐 각종 뭐 경매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네. 뭐 문의를 해보셔도 되고 네. 기본적으로 경매 사이트에서 분석도 해주고요. 그리고 자기가 조사한 거에 대해서 이게 확신이 없을 거예요. 처음에 이 가격, 그러니까 뭐 이게 시세가 1억 8천이라고 조사를 했는데 내가 가격을 1억 7천을 써야 될지 6천을 써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는 많이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무책임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정답이라서 낙찰 사례를 많이 봐야 된다. 낙찰 사례를 보는 게 이제 좋고 네. 더 좋은 거는 이제 실제 법정에 가서 네. 경매 법정에 이제 법정에 가서 이제 보는 거를 뭐라고 제지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입찰 안 하더라도 가서 보는 거예요. 실제로 경매 사이트에 뭐 5명, 6명 입찰 이 숫자를 보는 것보다 실제 가서 5명이 앞에서 서서 그 긴장감 이거를 사실 보고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이제 꾸준히 봐야지 이 정도 가격선에서 이런 물건들은 낙찰이 되는구나. 그게 다 스터디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꾸준히 보는 사람은 확실히 어느 정도 써야 되겠구나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근데 갑자기 이걸 그냥 하려고 하면 막막해요. 그래 1억 8천이 시세인데 1억을 써야 돼. 1억 뭐 최저가는 있을 거니까 뭐 1억 2천을 써야 될지 5천을 써야 될지 그 기준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비슷한 걸 얼마를 썼는지 주변 사례들을 보거나 법정에 가서 그걸 느끼거나 하면은 많은 공부가 사실은 됩니다. 근데 그게 좀 번거로워서 그렇죠. 그럼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한 놈만 패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다라락 하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실제 조사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인천 지역이다 네. 그러면은 땡땡구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계속 보다 보면 네. 사실 시세 파악도 빨리 되고 네. 어떻게 낙찰되고 있는지 또 거기 법원 현장에 갔다 보면 네. 빨리 파악이 될 텐데 네. 이걸 넓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맞습니다. 인천 거 봤다가 서울 거 봤다가 뭐 경기도도 네. 엄청 크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한 지역에 대한 시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분위기가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과거에 투자하실 때 네. 여러 지역을 검토하면서 탁 하셨는지 아니면 좀 나는 한 놈만 일단 먼저 패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셨는지 그게 사실 좀 궁금합니다. 사실 무조건 한 놈만 패보다는 네. 시기별로 요즘 같은 때는 뭐 예를 들면 뭐 인천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인천을 꾸준히 보다가 네. 여기가 너무 지금 분위기가 과열되는 것 같은데 너무 입찰자가 왜 이렇게 많지 하면 좀 다른 데를 네.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거는 되도록이면 지방 쪽은 사실 물리적으로 저도 네. 뭐 자녀들이 아직 어려서 뭐 임장을 못 가니까. 네, 왜냐면 입찰도 해야 되고 한데. 그러니까 지방 쪽보단 수도권 위주로 좀 장기 투자로 봅니다. 그래서 인천이라든지 뭐 경기, 제가 살고 있는 경기 남부, 북부까지는 또 이게 거리 물리적인 또 한계가 있어서 경기 남부, 그리고 서부, 동부는 잘 안 보는 것 같고 그쪽 위주로, 제가 말씀드린 쪽 위주로 보는데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왜냐면 저는 입찰을 계속 하니까. 이게 중요하네요. 네. 네, 거리도 중요하네요. 왜냐면 제가 확신이 있어야 저도 가격을 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임장도 안 가보고 가보지도 않고 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물론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 시세나 뭐 이 정도 평수면 이 정도 가격이겠네, 이 정도 연식이면 그게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 이제 그 아까 보셨던 이제 경매 사이트에 사진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내부에 하자가 있는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지. 혹시 그 뭐 수강생 분들이나 조금 실패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안 보고 낙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어떨 때 뭔가 좀 실수를 하는지 아니면 그 네. 역으로 얘기하면 어떤 네. 걸 좀 주의해야 되는지. 주의해야 되는 거. 일단은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이제 금전적으로 큰 실수는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 큰 게 뭐냐면 내가 떠안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입찰을 한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시세 조사를 이제 말씀 주신 그런 시세 조사를 대충 해서 이제 뭔가 가격을 높게 쓴다던가 이게 네. 손해가 될 수 있는 건데, 사실 뭐 이게 운인지 뭔지 네.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쓸 때도 최대한 안 지르려고 하고 좀 최대한 낮게 써서, 저도 뭐랄까 폐찰이라고 하죠. 낙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훨씬 더 많아요. 한 10배 정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뭐 저희 수강생이 금전적으로 뭐 높게 써가지고 왜냐면 제가 그걸 알려주니까 높게 쓰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도 PD분이 이제 입찰하는 그런 거를 이제 영상으로 담고 있는데, 그분은 반대거든요. 막 저 집은 내 집이야 하면서 막 금매가 수준으로 막 가격을 쓴다고 막 하는 걸 제가 자제시켜주는 것도 네, 올리는데, 네. 그게 다 어떤 메시지냐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계속 영상을 통해서 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떠안아야 되는 권리만 알고 시세 조사만 제대로 돼 있으면 크게 사실 실수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무시하고 만약에 내가 그냥 낙찰을 받겠다고 가격을 높게 써버리면 이게 금매가 수준으로 받아도 사실 손해죠. 왜냐면 말 그대로 금매를 샀으면 거기 살고 계신 분이나 뭐 이게 이사 협의나 이런 게 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정리가 되는데, 이 경매라는 거는 내부도 못 볼 확률이 높고 네. 이사 날짜도 내가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인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 조사, 그 금매가 조사를 확실히 해서 내가 팔 수 있는 가격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물어보셨던 그런 큰 돈을 날리고 이런 네. 거는 사실 없었어요, 저희 주변에서. 큰 돈은 아니겠지만 가끔 낙찰 욕심으로 조금 높은 금액에 쓴 금액. 사람은 있을 수 있겠네요. 있을 수 있고, 그런 건 있었습니다. 좀 네. 상승장 끝 무렵에 낙찰 받으신 분이 이제 그 당시 시세로는 이제 매매가가 한 3억짜리 아파트를 2억 8천 정도에 10% 싸게 사긴 샀는데 이게 내려가 버리는 2억 경우가 5천까지 간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타이밍의 문제이지 뭐 경매라서 문제가, 오히려 그 그렇죠. 당시에 시세대로 샀던 사람은 더 큰 손해니까. 뭐 그런 경우나 사실 그런 경우 외에는 크게 뭐 손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경매에서 핵심은 낙찰 욕심을 좀 내려놓는 거네요. 맞습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네, 그래야 사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안 되더라도 사실 네.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실패한 게 아니라 돈을 다 돌려받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물건을 낙찰을 못 받았을지언정 그 지역을 조사한 그런 지식들은 다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럼 다음번에 그 지역에 또 나왔을 때 할 때는 더 시간적인 소요를 아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은 폐차를 하더라도 계속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경매를 꾸준히 못 하시는 분들 중에 특징은 뭐 2-3번 정도 해서 낙찰이 안 된다. 이게 에너지만 들어가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조사한 것들 다 머릿속에 있으시다. 그거를 좀만 더 하면 되는데 왜 지금 그거를 0으로 만들려고 하냐. 왜냐면 거기서 내려놓으면 이 지식이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더 할 수 있으면 이제 낙찰이라는 결과를 얻으면 그게 다 보상이 되는 건데,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동기부여를 좀 해드리려고 하죠. 경매 관련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네. 뭐 혹시 마지막으로 좀 어떠한 이야기가 좀 있으실까요? 이제 저도 뭐 램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를 전문으로 하시는 이제 투자자이시고, 저는 이제 경매를 하는 사람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정답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경매가 저한테 맞았던 거고, 램구님은 이제 그 흐름을 조사를 하셔서 좋은 타이밍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쪽을 이제 선호하시는 거고, 이게 돈이 어느 쪽은 벌고 어느 쪽은 안 번다 이런 흑백 논리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제 경매를 보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처럼 가격적으로 이제 금액적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에 물건을 사고 싶다. 대신 물리적인 어떤 그런 시간 소요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는 거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분들은 경매로 내가 애초에 그 물건을 싸게 사면은 그걸 이제 정말 이제 앞으로 가격이 더 빠질 게 걱정이 되면 진짜 그냥 세금을 내더라도 단타 매도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싸게 받았기 때문에 세를 줄 때도 이 수익률이라는 게 좀 극대화가 되더라고요. 아까 사례로 보여드린 것처럼 월세를 줬을 때도 뭐 돈이 굉장히 적게 묶이면서 수익률은 굉장히 높고 이런 식으로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시세보다 훨씬 싸게 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이 경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 뭐 걱정거리들이
생각보다 현실 세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을 뉴스에서 다뤄주지는 않잖아요. 친구랑 말다툼한 걸 뉴스에서 다루지 않듯이.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마치 내가 경매할 때 일어나는 일처럼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대신 반대로 유튜브에 나오는 뭔가 특수 물건을 뭐 어떻게 깨서 내가 해결해서 뭔가 하는 거를 아직 입찰도 안 해보신 분들이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 것도 사실 좀 피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쉬운 물건부터 해야 되고, 그러면 사실 주택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분석이 깨끗한 그런 물건을 본다면 사실 저도 뭐 강제집행이나 이런 걸 안 해봤듯이 크게 사실 문제되는 거는 없어요. 권리 분석이 깨끗하다면. 그리고 세입자분도 굉장히 호의적인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나오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애초에 가격을 싸게 샀고 그분이 뭐 이사비를 100만 원, 200만 원 요구해. 근데 나는 3천만 원을 싸게 샀어. 뭐 드릴 수도 있죠. 그래도 내가 2,800만 원이 있으니까 싸게 산 갭이.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셔서 하실 수 있다면 경매 투자가 좀 맞지 않으실까 구독자분들께서 생각을 합니다.